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 페이지 2 출판사의 오건영 지음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 작가 오건영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신한은행 그 투자 솔루션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3프로, 신사임당, 김미경 TV 같은 그런 유수의 경제 미디어에 출연해서 거시경제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셨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주목받는 그런 투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요. 우선 1장은 투자를 할 때 왜 거시경제를 봐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짚어보고요. 2장에서는 거시경제 변화 중에 최근에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정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원인들이 하나씩 해소된다면 70년대식의 장기적이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 맞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가정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집중적으로 이 3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형 성장주에 대해 말해볼까요? 미국 대형 성장주는 인플레이션 국면에만 강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죠. 경기 둔화로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 돈은 차별적 성장을 하는 미국 대형 성장주로 흘러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강세를 보이는 미국 대형 성장주는 금리가 높아졌을 때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고전하곤 합니다. 반면 미국 대형 성장주는 이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고 수익을 통한 현금의 유입도 상당할 뿐 아니라 전통적인 건설이나 제조업 기업들처럼 부채가 많지 않죠. 네, 금리 상승 국면에서 차별적인 강점을 보여줍니다. 그럼 금리 하락이나 상승 등 그 어느 상황에서도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경기, 불경기에도 안전한 자산.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저물가는 저성장에 기인한 바 크겠죠.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될 겁니다. 그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차별적 성장을 하는 미국 대형 성장주로 돈이 몰리겠죠? 반대로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 거대 플랫폼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업들은 생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마진이 줄어들면서 고전합니다. 제품 판매가를 올리고는 싶지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니 함부로 판매 가격을 높이게 되면 가격을 올리지 않는 다른 경쟁자들에게 밀리게 될 겁니다. 반면 미국 대형 성장주는 생산 비용 증가를 제품 판매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죠. 물가 상승의 충격 역시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미국 대형 성장주는 호경기와 불경기, 금리 상승과 하락,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등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강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락하는 걸까요? 미국 대형 성장주 주가의 장기 추이를 한번 보고 넘어가죠.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한 이후 미국 연준이 강하게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왜곡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의 일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전례 없는 초강세를 나타냈던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당연히 주식이 강세를 보이는 게 맞겠죠.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주가가 더 오르는 겁니다. 그럼 주가는 경기가 좋아져도 경기가 좋지 않아도 항상 오르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연준이 돈을 과도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요. 이렇게 되자 투자자들은 경기가 좋으면 주식을 사고 경기가 좋지 않아도 연준이 돈을 풀어서 주가를 밀어 올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주식을 사게 되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돈을 풀어주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연준의 지원을 예상하고 망설임 없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네, 주식은 경기가 좋을 때 강세를 보입니다. 불경기에는 주가가 약세를 보이곤 하지만 돈의 힘이 작용했기에 돈의 힘이 그 주식을 사주었기에 불경기에도 강한 완전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미국 대형 성장주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물론 미국 대형 성장주가 다른 주식들 대비 강력한 독점적 지위나 수익성 그리고 차별적 기술력 등을 보유한 것은 주주의 사실일 겁니다. 이런 차별화가 있었기에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 경제 환경이 수시로 바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국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강세를 보이는 대형 성장주를 선호한 것이죠. 글로벌 유동성이 이런 대형 성장주로 쏠리게 된 겁니다. 불확실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에 돈의 힘으로 해당 주식이 강세를 보인 것일 수도 있겠죠. 수십 년 만에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이제 연준은 긴축을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죠.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는 큰 악재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존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 유동성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긴축의 과정을 통해서 줄어들게 되겠죠. 긴축이 예고된 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투자자들 역시 주식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 및 연준 긴축에 대비하는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 성장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돈의 힘으로 인해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음에도 또 긴축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해당 주식이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와 아빠가 워터파크에 갑니다. 물놀이를 끝내고 튜브에 바람을 빼려고 하죠. 아이는 아빠가 튜브 바람을 빼는 모습을 보기 위해 튜브의 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빠는 튜브의 공기 주입구를 열고 바람을 빼기 시작하죠. 그런데 바람 빠지는 속도가 조금 느린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빠는 튜브의 한쪽을 팔로 누르게 되죠. 그랬더니 바람 빠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서 바람 빼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빠가 튜브의 한쪽을 팔로 누르니까 조금씩 줄어들던 튜브의 다른 한쪽이 다시금 빵빵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계속 빠지는 줄 알고 튜브가 계속 쪼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는 깜짝 놀라서 아빠에게 바람을 빼는데도 이쪽은 더 빵빵해진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빠라면 뭐라고 답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 튜브는 바람을 넣어도 빵빵해지고 바람을 빼도 빵빵해지는 마법의 튜브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방긋 웃으면서 그쪽으로 공기가 쏠려가서 그래. 지금 계속 바람을 빼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저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심이 많습니다. 자기 시선으로 보면 분명히 튜브가 더 빵빵하거든요. 아빠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한 지 30초가 더 지났는데도 튜브가 여전히 빵빵합니다. 아이가 이상하다고 아빠가 틀린 것 같다면서 조금 더 지나면 이쪽도 쪼그라드는 것이냐고 확실하게 물어보겠죠. 아빠는 조금 기다리면 다른 한쪽의 바람도 빠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네, 아빠도 어린 시절 있었으니까요. 물론 정확하게 3분 55초 후에 빠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답까지는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잠시 빵빵해진 반대편에서도 바람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아이는 바람을 빼는데도 오히려 빵빵해지는 튜브를 보면서 마법 튜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튜브가 글로벌 금융시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튜브에 밀어넣은 바람을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생각해 보죠. 튜브에서 바람을 빼는 것을 연준의 긴축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면 두려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자금이 쏠리게 될 겁니다. 그럼 튜브의 한쪽은 푹 주저앉겠지만 다른 한쪽은 되려 빵빵해지겠죠. 기존에 주입했던 공기가 기존에 풀어놓은 유동성이 그쪽에 쏠린 겁니다. 그럼 긴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긴축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긴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아니 되려 긴축에 강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돈의 힘이 작용하게 되면 주식이 불경기에 강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특정 자산으로 돈의 쏠림이 작용하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도 혹은 강한 긴축 상황에서도 해당 자산의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의 힘으로 오른 그 자산을 인플레이션과 긴축의 강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쏠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보다 심해지고 다른 자산들이 고전하는데 대형 성장주는 독야청청 강세를 이어갑니다. 그럼 고전하는 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이런 상황에서도 오르는 대형 성장주를 사야 하는 것일까요?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다른 자산들은 더 고전하게 되고 대형 성장주로의 쏠림은 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전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 유명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동굴의 우상을 말했죠.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목까지 묶여 있기에 평생 동굴의 한쪽 벽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죄수들의 뒤쪽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는데 그 모닥불 앞으로 간수들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죄수들은 고개조차 돌릴 수 없게 되어 그 사람들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죄수들은 모닥불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림자들, 오직 동굴의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개가 지나가도 그 개의 실체는 볼 수 없으니 아주 커다란 검은 물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만이 보이기에 그림자가 본체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 인식에 왜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철학 얘기를 했는데 동굴의 우상에서 나오는 현실 왜곡처럼 어쩌면 미국 대형 성장주는 실제 연준의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의 강한 자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쏠림에 의해 이상하게 만들어진 현실. 즉 이미 풀려있던 유동성이 쏠리면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연준의 긴축이 시작되는 국면에서도 돈의 힘으로 강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꽤 오랜 시간 돈의 힘으로 왜곡된 현실을 보아왔기에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시장이 흔들리거나 안정되거나 상관없이 항상 오르는 그런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 것 아닐까요? 마치 동굴의 우상에서 죄수들이 동굴의 한쪽 벽에 나타난 왜곡된 현실을 그 자체로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인식이 기존에 풀려있던 돈의 쏠림을 만들어내서 안전자산, 완전자산이라는 신화까지 이어진 거겠죠.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 원자재 투자나 미국 대형 성장주 투자가 좋다 혹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자재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체에서 가장 차별적인 성장성을 갖춘 미국 대형 성장주 역시 아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살아남고자 원자재 투자로만 쏠리거나 혹은 미국 대형 성장주 투자로만 쏠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이 갑자기 바뀔 수 있죠. 인플레이션만을 바라보느라 과도하게 쏠려있던 투자 자금이 역류하게 되면 생각보다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의 원자재 투자, 2000년대 중반의 신흥국 투자, 2011년에 차, 화, 정 투자, 2000년에 미국 IT 주식 투자의 쏠림 사례가 이를 방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챕터는 집중 투자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챕터에서는 집중 투자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분산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가지 분산 투자.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키워주는 4가지 분산 투자라는 컨셉을 제안해 봅니다. 분산 투자하면 주식 채권 분산이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4가지나 나오니까 복잡해지는 느낌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한 자산의 분산입니다.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자산 하나만을 투자하지 않고 여러 자산에 고르게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죠. 주식 하나만 보유했을 때보다는 주식과 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원자재까지 함께 투자하고 있을 때 분산 투자의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섹터 및 종목의 분산입니다.
주식 투자라고는 하지만 주식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죠.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주식, 아시아 주식 등 정말 다양한 분류가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성과를 내는 만큼 다양한 지역 및 국가의 위험을 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지역 분산은 주식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채권 역시도 선진국 채권과 신흥국 채권 등으로 나뉘고 국가나 지역별로 서로 다른 금리를 주고 서로 다른 성과를 내곤 합니다. 섹터 분산은 IT, 바이오, 소비재, 산업재 등 특정 섹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다양한 섹터의 주식들을 담는 것을 말하죠. 그야말로 핫한 sektor도 있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섹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핫한 섹터라도 영원하지는 않죠. 2011년에는 차, 화, 정이라는 섹터가 좋았지만 최근에는 IT나 바이오 등의 섹터가 보여준 성과가 보다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포트폴리오의 다양한 섹터를 나누어 담는 것이 섹터 분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한 종목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나누어 담는 것은 종목 분산이 되겠죠. 같은 주식 투자, 채권 투자라고 해도 그 자체에서도 다양한 주식과 채권을 담아두는 것이 상당한 분산 효과를 내곤 합니다. 세 번째는 통화의 분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한국 원화로 된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생각하죠. 다른 나라 통화로 투자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자체의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에는 원화 표시 자산 전체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화 표시 자산 전체를 살펴봐도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나라 통화 표시 자산에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서 말했던 궁극의 안전자산인 달러고 위기 국면에서 항상 다른 통화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엔화나 스위스 프랑 등도 이런 통화 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 분산 자체가 다소 생소한 개념이고 일반 투자자들이 엔화, 스위스 프랑 등에 투자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한국 원화에만 쏠려 있는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포함해서 분산을 해보는 정도를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점 분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한 자산, 지역 및 종목, 그리고 통화 분산은 어느 한순간을 보면서 그 순간의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분산 투자의 성과는 순간순간마다 다 달라지곤 하죠. 호황 국면에는 신흥국 주식이 좋다가 인플레 국면에서는 원자재가 좋죠. 그리고 위기 국면에서는 달러가 활약하곤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 각 자산들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럼 어느 시점에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 포트폴리오 성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산, 지역 및 종목, 통화 분산을 통해 만들어낸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어느 시점에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상당한 성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베스트 투자 타이밍을 찾고 싶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최저점에 투자해서 최고점에 나오고 싶은 마음은 투자자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점을 조금씩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자산에 버무려진 혼합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월, 매분기 조금씩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 이런 걸 시점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보다 친숙한 표현으로는 적립식 투자 혹은 분할 매수라고도 합니다. 분산 투자 얘기가 나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라는 말처럼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분산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굳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복권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미래를 모르기에 확신을 갖고 집중 투자하는 그런 투자는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죠.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을 주지만 분산 투자를 그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론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 기간 차지하고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던 시간으로 돌아온 느낌까지 받을 때가 많습니다. 분산 투자를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집중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단순히 주식 채권 조금 나누는 것이 분산 투자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분산 투자 방법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통화 및 시점 분산 투자 등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장과 물가로 구분하는 네 가지 경제 상황. 각 시나리오별로 환경에 유리한 자산과 불리한 자산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가가 오르는 환경에서는 채권이 정말 취약합니다. 그럼 저성장 고물가, 고성장 고물가와 같이 고물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면 채권 투자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물가가 올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원자재 투자입니다. 네, 고물가라는 단어가 있는 국면에서는 원자재 투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저물가에 적용해 볼까요? 저물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두 개의 환경, 즉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에서는 반대로 채권 투자는 유리할 것이고 원자재 투자는 불리할 겁니다. 이제 주식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고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식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 만큼 성장에 과실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성장하는 것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채권 투자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을 뿐 기업이 아무리 성장해도 빌려줄 때 당시 정해진 이자와 원금, 그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주식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라 투자한 지분만큼 배당을 받습니다. 결국 고성장식이라면 주식 투자가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저성장식이라면 이때는 주식 투자가 불리하겠죠. 그럼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성장 저물가 시기에는 주가는 약세, 채권은 강세, 그리고 원자재는 약세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스탠스입니다. 연준의 존재 이유는 성장을 극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물가가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성장이 너무 약해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면 연준이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등을 통해 돈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풀린 돈의 힘으로 주가는 반등하게 되고요. 금리가 더욱 내려가면서 채권 가격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의 힘은 원자재 시장의 바닥 역시 잡아주게 됩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직후에 우리가 보아왔던 환경이죠. 이렇게 풀린 돈은 성장이 나오는 곳으로 흘러가다 보니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저성장, 저물가 환경에서 연준이 돈을 풀어주게 되면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식이, 그리고 금리 하락의 수혜를 받는 채권이 빚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힘으로 원자재 가격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물가 상승기에 투자하는 방법.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성장 고물가와 저성장 고물가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 같다는 답을 드렸어요. 그럼 그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것이 답인가? 라는 질문에는 지금의 고물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상황을 보면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을 드립니다. 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성장 저물가나 혹은 고성장 저물가 상황으로 바뀌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이 낙관론자이기에 고성장 저물가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자, 그럼 이런 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시나리오 1, 고물가에서 저성장 저물가로 변화. 우선 최악의 상황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실패해서 저성장 저물가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4분면을 통해 본 것처럼 저성장 저물가의 주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채권은 물가가 낮아지는 만큼 환호성을 지르는 반면 원자재는 고행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성장 저물가에서 항상 등장하는 연준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돈의 힘으로 성장주를 비롯한 주식, 채권의 초강세를 그려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번에는 저성장 저물가라는 상황에 처해도 연준의 대응이 코로나19 충격 당시의 상황과는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보면 연준이 한 고민의 핵심은 디플레이션이었죠. 연준은 2011년 잠시 찾아왔던 진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10년 이상 이어져 온 상황에서 코로나 충격이 가해집니다. 소비가 사라지고 원자재 가격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대한 디플레이션의 파고가 밀려왔기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죠. 10년간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찾아오게 되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섰던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얘기가 다릅니다. 40년 만에 고물가 때문에 강한 긴축 정책을 쓰면서 그런 고물가의 기세를 간신히 꺾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 국면을 만들어냈던 핵심 원인인 돈 풀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될 것이고 연준의 정책 대응에 대한 여론의 비난 역시 상당히 강할 겁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 풀기에 나서냐는 비난이겠죠. 네, 연준이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성장에 충격을 준다면, 그렇게 해서 저성장 저물가 국면으로 몰려가게 된다면 실물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연준만을 떠올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이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기에 다소 우울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꺼내봤습니다. 현재 애매한 고물가 국면이 저성장 저물가로 변하게 된다면 어떤 대응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안전자산입니다. 다른 자산들이 흔들릴 때에도 버텨줄 수 있는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끼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있고 다소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금 역시 투자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될 때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출 때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자산입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연준이 돈을 풀지 못해도 추가적인 긴축을 진행할 수 없다면 금이 효율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 2, 고물가에서 고성장 저물가로 변화. 고성장 저물가 국면에는 주식, 채권 등의 강한 회복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지금과 같은 높은 레벨에서 다소 내려앉아 안정세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원자재를 제외한 주식과 채권의 분산 투자 효과 역시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강한 자산에 집중해 두는 것보다는 이 외의 자산을 적립식으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중장기 관점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좋다면 미국 대형 성장주 역시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물가 사냥이 성공해서 인플레이션만 사라지고 성장은 오롯이 남아 고성장, 저물가 국면이 형성된다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소외되었던 자산으로의 빠른 자금 회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마치 코로나19 국면에서 성장주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성장주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장주에 모였던 자금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치주로 빠져나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역경 뒤에 찾아오는 과실을 함께 누립시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봅니다. 책 전반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호리병에 갇혀있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진이가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설명했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었기에 코로나19 이후 대응에 있어서도 두려움 없는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겁니다. 그게 수요의 폭발을, 그리고 그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공급망의 총체적인 교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깨어난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여기는 치명적인 오판을 하며 조기에 제압하지 못해 이렇게 강한 괴물로 탈바꿈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70년대처럼 1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고질병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던 경기 부양책들을 되돌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수수방관하고 있던 메이저급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연준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인 만큼 한동안 고물가 환경을 고민해보지 않았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의 난이도를 크게 높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변해버린 연준은 그동안 저성장 저물가 국면에서 항상 시장을 구해주었던 든든한 해결사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투자 난이도를 높이는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워낙 빠르게 나타나기에 이럴 때일수록 특정 자산으로의 집중보다는 다양한 분산 투자 전략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4대 분산을 전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촘촘한 분산은 이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제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의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유연한 투자를 하라는 조언도 함께 드렸습니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에서 최악의 국면인 저성장 저물가로의 추락 시나리오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국제 공조와 연준의 유연한 정책 대응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고성장 저물가 시나리오 역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에 고성장 저물가의 그림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포트폴리오 내에 금이나 달러와 같은 자산에 대한 적립식 형태의 투자도 일부 고려해 보시길 당부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